네, 여러분 국물 없는 기자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여름의 중간을 달리는 듯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벌써 입추입니다. 아 진짜요? 입추에 8월 7일. 무슨 입추가 이래? 뭐가? 아 근데 올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죠. 네, 보통 한 8월 말까지 덥지 않나요? 그래서 와 진짜 끔찍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입추네요 또. 근데 또 절기에 맞게 또 근데 또 입추되면 또 저녁에 또 선선해지긴 선선해져요 하더라고요. 또. 뭔가. 비가 네. 또 적절하게 와서 아 그렇지. 오늘은 네. 별로 안 덥습니다. 습하지도 않고. 오늘 같은 날이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그래요. 또 우리가 날씨 얘기로 시작을 하는군요.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물 없는 기자회 광고부터 가야죠. 착한 쭈꾸미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쭈꾸미 요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나중에 드세요? 그뭐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야? 이거 제가 아, 화를 내세요. 아니 제가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크릴로 만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위에 번질번질 나는 윤기 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네. 뭔가를 막 투여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먹어서는 안 윤기가 되는 나게 겁니다.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못 먹게 하려고. 못 먹게 하려고 일석이조죠. 네.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심 화를 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예. 아 물어볼 수도 있지. 괜히 물어봤네. 혹시라도 우리 셋이서 이걸 먹을까봐. 자 여러분 너무 보기만 해도 막 손이 막 가는. 네. 아 이걸 못 먹다니. 너무 맛있는 착한 쭈꾸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착한 쭈꾸미는 착한 원물에다가 착한 특제 소스를 더한 다음에 정말 착한 가공을 통해서 물이 생기지 않는 게 강력한 네. 장점입니다. 자숙한 쭈꾸미로 가공해서 쭈꾸미 특유의 육즙을 잡아가지고 조리 때는 쭈꾸미가 쪼그라들거나 물이 생기지 않아서 쫄깃탱글한 쭈꾸미의 진정한 식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착한 쭈꾸미를 자연 해동한 다음에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2분 내지 3분 정도 볶아주면 완성이 됩니다. 물론 착한 쭈꾸미의 완성은 착한 맛과 함께 더불어 착한 가격에 있습니다. 네. 단언컨대 어디서도 이런 가격에 이런 퀄리티를 만날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냉동으로 장기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저렴한 7팩을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 쭈꾸미도 이제 사실은 1년, 2년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통기한 지난 거는 윤석열 패키지로 해가지고 예, 필요하신 분들께 저희가 네. 공급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예, 부정식품. 부정식품 그럴 수는 없고 저희는 윤석열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노선과 다른 좋은 제품, 네. 좋은 제품만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아니 부정식품이 아니어도 이런 좀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렇지. 것들이, 네, 얼마나 네, 그럼요. 여러분 유통기한 지난 거 드시지 마시고요. 네네. 싼 가격에 착한 쭈꾸미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아, 좋은 쭈꾸미가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유통기한 지난 부정식품을 먹어야 합니까? 네. 착한 쭈꾸미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료 배송을 8월에도 합니까? 야 이거 그냥 딱 쏘네. 어허. 여러분 무료 배송 8월에도 계속됩니다. 네. 아 예. 기회네요 기회. 이제 8월 됐으니까 이제 딴 데서 구매를 해볼까 이러지 마시고요. 네네. 김용민닷컴 전 제품 무료 배송 8월에도 계속됩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요즘 조금이나마 응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격 정보 한 팩 350g 이게 7,900원입니다. 야, 이 가격에 이런 맛있는 쭈꾸미를 350g씩이나 맛볼 수가 있어요. 자, 3팩을 드시면 3% 추가 할인해서 23,000원, 5팩은 9% 추가 할인해서 36,000원, 7팩은 12% 추가 할인해서 48,9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아. 어차피 뭐 냉동해서 먹는 거니까 많이 그렇죠. 사도 괜찮죠.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착한 쭈꾸미 많은 사랑 바랍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네. 모 인사가 이재명 지사 캠프로 갈지 모른다, 갈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요거 자가 발전일 확률이 99.9%입니다. 늘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요즘 네. 지금 어디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 그 인사는 그 양반이 무슨 남몰래 누구하고 권력 고위층하고 회동을 하면은 여지없이 기자들이 거기 뻗치기 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는 사진이 거야. 나와요. 네. 네. 아, 이상해. 아, 그 양반이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사진을 다 찍었는지
뭐 이렇게 파파라치가 붙을 만한 분은 아니에요. 그때 사실 그 윤석열 예전에 만날 때도 사진 찍혀가지고 예, 그렇죠. 예, 예. 나온 적이 있었죠. 정말 참 글쎄요, 이게 합류를 할 거였으면 진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아주 자가 발전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네. 해서라도 하여튼 언론에게 기자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참 씁쓸해요. 안타깝고. 그래요. 근데 기사를 제가 지금 막 검색을 해보니까 캠프 합류 확정 뭐 이런 기사는 없고 네. 끝에 봄나 예. 캠프행 시끌 관심. 관심 합류하나 음. 이런 기사가 많군요. 음. 네.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예, 진짜 이분은 좀 나이가 들었지만은 지금이라도 기술을 좀 습득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땀을 흘려서 노동의 대가로 여성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하나 개설해서 나름대로 그 정치적 감이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 유튜브를 하든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크에서 말이죠 메이커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혹시라도 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의문인데 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향후 이제 본 경선에서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언론들이 구분하기 좋아하는 친문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런 또 전략적 차원에서 실제로 이 이름이 거론되는 이 주인공을 실제로 뭐 접촉이라든가 이런 걸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네. 그런 어떤 흔히 말해서 그 부분을 핸디캡이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뭐 이분이 일종의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뭐 문제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럼 뭐 캠프는 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다만 이렇게 이 사람의 거취가 이 언론의 일거수일투 쪽에 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 혹은 이제 그 정도로 좀 거물급 인사인가? 라는 데는 저는 좀 생각은 다르죠. 네, 전혀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복심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낭심도 안 됩니다. 네? 낭심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복심 같은 소리야. 일단 연합뉴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복심도 아닙니다. 아, 낭심도 아닐 뿐더러 복심도 아닙니다. 네네. 일단 대한민국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 측 핵심 관계자는 물밑 교감 내지 소통소를 부인을 한 그런 상태고요. 저기 저 우리 그분 계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시겠다는데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니 드루킹도 그렇게 돕는다고 달려왔을 때 어떻게 뿌리쳐요? 어? 그렇죠. 선거 때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뭐 모이니까. 도와주겠다고 들어오겠다면은 말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애써서 당신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재명 캠프가. 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거기서도 세도를 누리고 싶은 마음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이 주도권을 쥡니다. 본인은 거기에 스태프일진 몰라도 절대로 거기서 뭐 마쿠에서 자기가 대통령의 어떤 명을 뭐 대신 뭐 이렇게 전하고 집행하고 그럴 생각 추호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증인들도 많은데 아무개한테 가서 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이래요. 근데 이분이 전에 대통령을 만나서 들은 얘기가 있어. 대통령의 뜻이 그게 아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또 이 귀로 들었는데 했더니 이분이 대통령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요. 대통령이 모르는 대통령의 몫이. 아니 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분이 아니지만은 그러면 이런 대통령의 겸허한 자세에 대해서 본받으려고 해야지 대통령의 권위를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요.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아, 나 지금 너무 똑같아. 뭐가요? 윤석열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속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리도리하냐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요.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거, 어? 이것도 윤석열도 이런다? 봇 아니에요 봇. 이러다가 윤석열 봇. 이제 이러다가 이 책상을 치우잖아. 네. 그럼 이 점볼 짝벌 100%. 아니 근데 쪽볼은 예전에 그 무죄로 지적이 됐잖아. 근데 최근에 찍힌 사진 보면은 더 벌어졌어요. 거의 160도까지 벌어진 것 같은데.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쩍벌은 이해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 각도가 허벅지에 붙여서 못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각도가 각도가 너무 커요. 너무 예전에 비해서 더 벌어지니까 그 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본인이. 네, 그래서 윤석열 씨를 비판하지만 도리도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비판할 건 아니죠 그게. 쪽벌도 비판을 안 해요. 네네. 네, 여러분 스타일 갖고 너무 그러지 맙시다. 아, 신체적 특징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어? 아니 근데 옆에 앉은 사람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국물 없는 기자. 예, 우리 저 네. 민동기 기자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음. 어쩌다 보니 쩍벌남 얘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흔히 말하는 주 120시간 그 인터뷰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그동안 언론은 이 매일경제를 통해서 기사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주말 동안 이 SNS를 통해서 이제 언급이 많이 되면서요. 사실은 그 발언인 거죠. 맞습니다. 부정식품. 예, 부정식품과 관련된 그 부분인데 저는 이 대응을 보면서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어떤 자신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 그 부분은 내가 좀 실언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뭐 와전이 된 거다. 전후맥락 다 빼고 완전히 왜곡해서 지금 언론들이 옮기고 있다. 뭐 여권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과연 와전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인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없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라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그 아래라도 그러니까 품질 기준선의 아래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영상으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아이고 예를 들어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를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나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 놓으면 그거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전후 맥락을 다 살펴서 봐도 그러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우리 흔히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는 불량식품이라고 많이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더 품격 있게 얘기를 하면 질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식품을 없는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 그 얘기인 거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와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저는 지금까지 어떤 이런 발언을 가지고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다. 그래서 이게 정말 첫 번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경제는 그때 당시 지난달에 이 윤석열 후보 인터뷰를 할 때 지면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도 이 부분은 기사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이거 의도적으로 매일경제에서 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죠.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매일경제의 입장이 이제 미디어오늘을 통해서 나왔는데 매일경제 정치부장이 미디어오늘 기자와 통화를 했어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윤 후보와 1시간 이상 인터뷰한 내용을 다 기사화하는 데에는 지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발언 가운데 취사 선택해서 편집하는 게 제작의 기본이다. 한마디로 이제 여러 내용 중에서 취사 선택했는데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매일경제 측의 해명에 약간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예를 들면 동영상까지 은폐를 했다 그러면은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건 진짜 네. 윤석열을 봐주기 위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덮어주기 위해서 언론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일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네. 지면이 모자라서 네, 동영상은 또 공개를 했죠. 텍스트로 다루지 않았다?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제한이 있진 않잖아요.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지면의 제약 때문에 그 부분을 지면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 오케이. 인터넷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은 지면의 제약이 없지. 뭐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매일경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 게 아닌가.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왜 그렇잖아요. 어떤 주요 인사를 인터뷰할 때는요. 기자가 정상근 선수도 알지 않습니까? 기자가 이렇게 쭉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텍스트 원본을 대부분 데스크한테 또 따로 보내요. 그래서 그런 걸 쭉 보면서 뭐 보강할 건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언론계 생활을 했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데스킹 과정이라든가 그 기사가 나간 뒤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한 뭐 기자, 부장, 데스크 이 데스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거는 매일경제의 기사가치 판단 기준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느냐. 결국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보고 그쵸. 이거 심각한데 왜 기사가 안 됐느냐라면서 이제 SNS에 네. 올렸고 그래서 뒤늦게 맞습니다. 쟁점이 된 거예요. 네. 예. 근데 사실 저도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을 봤고요. 거기서 링크를 걸어줬어요. 영상 링크를. 네네. 그래서 저는 근데 텍스트로만 처음에 문제 발언을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직접 보세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 체감도가 더 세게 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이 부분을 분명히 영상까지 매일경제 쪽에서 확인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갔다는 거, 스킵했다는 거, 아 이거는 좀 뉴스 가치 판단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권 후보를 하겠다는 분이 좀 소득이 낮으면은 기준치 이하의 식품을 먹어도 된다. 이거 선택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놀랍지 않나요? 근데 좀 국가와 그런 인식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네. 저는 1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품질 이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그게 국가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역할이지. 그렇죠. 이러면 국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검증을 해야 될 게 많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 아마 본경선을 통해서 저는 다른 후보에 의해서 많이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매일경제 인터뷰 영상을 쭉 보게 되면은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펙트럼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가장 오른쪽에 서 있는 후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그런 것 후보 같아요. 중에서도 정말로 심각해요. 저는 홍준표 의원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그렇죠. 이들은 실행에 옮기는 보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말만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간 참 윤석열 씨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이거는 뭐 우파적이라기보다는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정말 별걸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또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또 했잖아요. 페미니즘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또 무슨 말했더라? 암 환자 얘기도 있었잖아요. 요즘 발언을 많이 하시네. 근데 다 사고적 발언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발언이었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아 그게 미국 그 얘기 하신 거죠? FDA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암 걸려 죽을 사람은 임상 시험 전에 신약을 쓰게 해줘야 한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뭐 마루타나더라.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 그걸 맞습니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절박한 마음 때문에 물론 뭐 절박한 마음은 있으시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일수록 더 안전하고 검증된 약품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겠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진짜, 절박한 환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약에 대해서 제약사가 흔히 말해서 실험을 하고 싶다. 절박하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리고 진짜 엄청난 그 선민의식이라고 할까요? 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러 왔어. 아니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저 싼 거 먹게 해줘 이거나 아니 뭐 금방 죽을 사람인데 뭐 그냥 새로 나온 약 그거라도 먹게 해줘 그냥 이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아닌가. 예.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싶어요. 또 어제 청년정책 싱크탱크에 나가서 경자 유전을 폐기해야 한다.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한다. 야, 이 사람 이것도 대통령 굉장히 되면 정말 위험한, 네.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겠어요. 뭐 아마 대단히 크게 그걸 바뀔 것 같습니다. 그걸 쩍벌한 상태. 쩍벌한 상태에서. 아, 예전에 제가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쩍벌 상태에 앉아 있었는데 재봉이 다다다다다. 아 뭐가요? 가운데 재봉이 다다다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쩍벌을 했는데. 네네. 아, 참. 그거는 바지가 작은 거 아닙니까? 바지가 짜같이 또. 네. 아, 네.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한 인간입니다. 아니 정말. 그리고 MB하고 박근혜를 뛰어넘는 끝판왕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네. 분이. 예. 그리고 저는 우리 그 학자들 많지 않습니까? 네. 학자들이 좀 빨리 나서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윤석열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외국 학자가 한 명 있어요. 예. 프리드먼이라고. 예. 밀턴 프리드먼. 이 프리드먼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하는 시카고 학파로 분류가 되면서 자유, 시장경제 옹호주의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프리드먼도 자유분방, 뭐 자유, 시장경제만 옹호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부의소득세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정책 이런 거를 나중에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앞부분만 계속 얘기해. 근데 뒤 얘기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수많은 학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박을 안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오죽했으면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프리드먼에 대해서 그렇게 프리드먼은 지금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본경선하면 정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작을 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본경선 토론에 올라가면은요 박살납니다. 아 그래요. 아주 정말 재밌는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아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을 제법 좀 아는 사람인데 그분 말씀을 걱정하지 마라. 내년 투표용지에 윤석열의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인쇄돼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터무니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예. 웃음만 나네요. 우리 성렬이 형, 제가 봤을 때는 구수하는 정신으로 이번에는 그냥 뭐 나오지 말고 좀 더 구수하는 기분으로 더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더 공부를 해도 될까요? 네. 근데 이 기본적인 인식이 저렇다면은 저거는 학습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네. 예? 큰일 납니다. 이런 발상과 생각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진짜 사고 치겠어요. 그게. 예. 자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지난주에 판결 하나가 났는데요. 저는 참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YTN 기억하십니까? YTN이 이건희 동영상 제보를 받았습니다. 성매매 동영상과 관련한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와 관련해서 YTN 쪽에서 2015년에 상당히 좀 취재 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고 그래서 YTN 차원에서 당시 경제부장, 사회부장에 대해서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리거든요. 근데 당시 경제부장이 이런 징계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최근에 내려진 판결은 2심인데 제가 이 타임라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YTN 2015년 8월 27일입니다. 네.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수억을 달라 제보자가 YTN 측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YTN은 제가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겁니다. 아마 정상근 선수도 통상적으로 이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네. 언론사나 방송사들이 처리하는 과정이 당시 YTN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어요. 자, 이런 제보자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근데 YTN이 사장 주재 회의를 엽니다. YTN이 사장 주재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당시 경제부장과 사회부장에게 이 취재를 맡깁니다. 뭐 보도본부장이라든가 보도국장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장 주재 회의를 열어서 경제부장하고 사회부장에게 취재를 맡깁니다. 그런데 당시 경제부장은 이 동영상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하고 이건희 동영상을 입수하는 것은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제보자의 금전 요구를 뿌리칩니다. 네. 뿌리친 거는 사회부장이고요. 당시 경제부장은 삼성 측에 제보 사실을 전달을 했다는 게 당시 YTN 측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고 YTN이 2019년 9월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여기서 조사를 했겠죠. 권고를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당시 경제부장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립니다. 당시 경제부장이 여기에 불복을 해서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1심 재판부는 징계 무효를 판결을 합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징계 무효를 판단을 하면서 제보자에게 삼성 측 연락처를 전달하는데 관여한 행위 그리고 취재기자에게 제보자 삼성과의 접촉 사실 그리고 연락처 전달 사실을 숨긴 행위 이 두 가지는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한마디로 취재 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을 하지만 어찌됐든 징계는 과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당시 경제부장이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한 겁니다. 그 2심 판결이 지난주에 내려졌어요. 근데 이 2심 판결이 제가 보기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징계 무효인데 취재윤리도 인정을 안 했어요. 취재윤리 위반도 취재윤리 위반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제 언론계 생활과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물 없는 기자 보시는 분들이 재판부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당시 경제부장이 취재기자들에게 사회부장의 제보자 접촉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취재기자들에게 삼성 측을 접촉한 사실을 알려야 할 취재윤리라든가 사내 규정상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를 취재윤리 등에 반하는 취재 방해 내지 데스크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과 접촉한 행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언론 보도가 누군가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그에 관해 당의 이해관계자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취재윤리상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라든가 확인 취재를 위한 차원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냐.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경제부장이 취재 초기에 사회부장의 제보자 취재와 병행해서 삼성 측과 접촉한 것에 대해서 취재윤리나 규정에 반하는 선행 취재 없는 접촉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다 면죄부를 줬다는 거고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당시 이 재판부가 YTN의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도를 해야만 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보도할 가치가 없다라고 2심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희 동영상은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로서의 보도 가치가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내립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과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만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저는 지금 이 2심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YTN 쪽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아직 공식 입장, 대법원까지 갈지 안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YTN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없는데 당시 경제부장은 지금까지도 본인은 정당하다. 당시 행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입장을 밝혔어요. 재판부 2심 판결이 나왔을 때 뭐라고 밝혔냐면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삼성 번호도 전달하지 않았다. 모든 조서와 1심, 2심의 공통 내용이다. 그리고 당시 이인용 사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인용 사장이 제보 사실도 알게 된 것이지 그 사실을 알리는 게 통화의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본인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협회 YTN 지회가 2심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 입장을 냈거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15년 상황은 상식적인 취재 방식이 전혀 아니다. 정상적인 언론사에서는 간부 몇 명만 하는 취재를 절대 하지 않는다. 경제부장 자격으로 취재 대상인 삼성에게 초기부터 제보 내용을 알렸다는 건 공격 들어갈 테니 충분히 방어하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준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기자협회 YTN지에는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도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이게 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데스크를 했잖아요. 사회부 야근자들에게 들어온 동영상 제보를 기사화하기 위해 당시 경제부장은 어떤 취재 활동을 했는가? 삼성 측 누군가의 연락처를 제보자들에게도 줘도 되는지 물어보는 역할 말고 동영상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질문을 그들에게 삼성 측에게 던졌는가? 재판부가 이 사건 자체를 YTN이 보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이다. 이건 선을 넘은 훈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려주고 이거는 보도할 가치가 없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다라는 어떤 기준선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당시 2015년에 YTN 상황과 똑같은 어떤 그런 행위가 어떤 언론사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게 이건희의 일이 아니라면은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재벌
삼성의 네. 총수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게다가 범법 아닙니까? 성매매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보도할 가치가 없다? 야, 이제는 뭐 그냥 법원이 언론의 기능까지 수행하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음. 경상남 도민이 뽑은 도지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직을 날려버렸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부실한 그런 근거를 들어서 날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선거민주주의도 우리 판사님들 혀끝에서 고 아니면 스톱이 되게 생겼어요. 언론의 이런 기사 선택권들, 국민의 알 권리를 판단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다 우리 저 판사님들이 가져가시게 됐어요. 왜 언론이 제4부라고 합니까? 그는 저 사법부의 그런 권한과는 또 다른 어떤 권한이 언론에게 있기 때문에 언론을 제4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사법부가 지금 언론은 물론이고 입법부, 행정부까지도 다 이제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사법 만능주의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뭐 조금만 좀 수틀리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 이제 사법부에 호소하는 이런 행태는 좀 그릇된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이제는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너무 아프네요. 근데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YTN이 4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대법원까지 가져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YTN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보 동영상을 2015년 YTN이 처리한 것처럼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징계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언론사 차원에서. 네. 왜냐하면 이게 법에서 하나의 그렇게 판례가 판단을 남기 했으니까.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한 사안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참 이제 난 너무 슬프네요. 제 사실은 언론이 물론 많이 부족하고 또 이건희 씨도 뭐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은 보호받을 사생활이 있긴 한데 이게 과연 보도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생활의 영역인 건지 그렇잖아요. 범죄 그렇죠. 아닙니까? 범죄를 저질렀는데 재벌 총수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거 뉴스가 될 만한 거 아니에요? 물론 성매매가 갖는 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선정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있는 그대로 선정적이라고 보도를 안 합니까? 선정적이라고 보도를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법원이 너무 월권하네요. 이런 법원에 대해서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배심원제라도 도입해서 지금 판사들이 모든 사회적 조치의 머리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꼴리는 대로 판결하면은 그게 정의가 돼버리는 이런 구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래서 통상 법원이 우리가 특히 이런 소송을 할 때 뭐 명예훼손 소송이건 간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법원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는 법원은 어떻게 해서든 기본적으로 정말 악의적인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언론의 이 보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취재라거나 반론을 들으려는 노력을 했다면은 공익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인정해주는 추세를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안이 조금 다르긴 해요. 이거는 징계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그런 소송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재판부가 이 보도는 보도할 가치가 있네 없네 뭐 자극적이네 선정적이네 이거는 저는 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 예측장 극동방송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극동방송 아주 재밌는 회사죠. 회장님이 김자환 목사 실질적 오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또 아시는 대로 재단 이사인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또 작은 아들도 있습니다. 작은 아들도 아마 지금은 대전지사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극동방송의 그 건물 안에 서울 안에 또 자기 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김자환 목사 또 딸이 있어요. 네. 이남 1년대 딸은 또 LA 지사장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 지사장은 핵심 보직 아닙니까? 근데 이런 패밀리 비즈니스가 적절해 보입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지상파 방송사인데 뭐 하여간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여기 극동방송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근데 여기 아들 2명 목사인데 설교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나가고 있어요. 김정한 목사도 나가고 있고 내일 모레 구수님 분이 여태 설교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장, 우리는 그냥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양반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설교하게 하고 있어요. 네. 설교를 하면은 방송을 통해서 설교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울의 극동방송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워낙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변호표를 받다시피 하는데
그 아들은 그냥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장 아들이라서 아빠 찬스를 받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사장 아들이 30대인데 인천에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로 알고 있어요.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이게 사실 30대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는 거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수가 점점 줄고 있고 또 이미 한번 된 목사가 60, 70까지 가거든요. 이게 자리가 많이 안 나요. 본인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키우지 않는 이상은 젊은 세대 목사가 이미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아버지 덕 극동방송 사장인 아버지 덕을 입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그걸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극동방송이 지금 설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버지 덕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게 저희들의 취재 결과입니다. 평화나무 취재 결과예요. 예. 담임 목사라는 그 지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담임 목사가 말하자면은 네. 그 오너예요, 오너. 그 밑에 이제 부목사가 있는 거고, 부목사는 뭐 비정규직만도 못한 담임 목사가 너 나가 하면은 나가야 돼. 네,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해당 교회 대빵이네. 대빵이 대빵. 30대 나이에. 네, 극동방송이 설교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에 설교가 나온다는 거는 뭐 설교 잘하는 목사를 제작진이 찾아가서 설교 저희가 방송에 내게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출연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그 네. 반대야. 교회가 돈을 싸들고 와서 돈을 낼 테니까, 헌금을 낼 테니까 우리 목사 설교 좀 틀어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 그렇죠. 전파를 말이죠, 지금 저기들이 말하자면은 지상파 아니에요? 지상파지. 전파를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틀어줄 테니까 돈 내, 이래도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광고 방송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어? 세금도 떼이고. 공공재잖아요, 공공재. 근데 이 설교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복음 전파라는 이유만으로 그 미명 아래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마저도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번호표를 받을 정도로 번호표를 받는다는 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연히 물어봤는데 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절차상 문제가 없대요? 뭐 아직은 뭐 이게 확실한 그런 뭐 증거는 없으니까. 그러더니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기자가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관련된 개인적 문제니까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하고 인터뷰한 내용은 뭐 좀 내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모양인가 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거 내지 말라고 얘기한 것까지 낼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냈습니다. 그래서 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듯이 그렇게 냈어요. 네네. 예. 극동방송이 종교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또 종교하면은 건들지를 못하잖아요. 이래도 됩니까? 아니, 종교방송은 지상파 방송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상파죠. 공공의 전파를 위임받아서 운영하는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설교를 돈 받고 트는 행위,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됐어요. 아니, 이건 한번 좀 세게 감사 같은 걸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물리든지. 네. 전에 그 CBS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보수교회 목사인데 도저히 방송을 낼 수가 없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된, 노무현 대통령 까는 거였어요. 아니 뭐 노 대통령을 까서 문제가 아니라 이 방송에서 내보낼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김용민이가 여기서 뭐 온갖 추가말 하는 거 지상파 가서 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상파에서 나올 이야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목사는 그냥 예배당에서 지 꼴리는 대로 다 얘기한 거야. 그래서 CBS의 그 PD가 편집을 했더니 그 목사가 반발을 한 거야. 왜 편집했냐고 자기 네가 말에. 뭔데 반발하는데, 돈 주고 샀는데. 아니, 그 돈 주고 산 걸로 인식하고 있어, 목사들 대부분. 근데 이 사람은 방송 제작자로서 네.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이건 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자른 건데, 네가 뭔데, 너 신학했어,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아니, 신학은 안 했지만 방송은 알지. 그렇죠. 어떤 게 방송으로 나가도 되고 나가면 안 되는지 알지. 그래서 편집했는데 난리가 나서 결국은 CBS 사장이 가가지고 그냥 뭐 빌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또 목사들이 갑이니까 돈을 또 주니까.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근데 봅니다. 그렇게 뭐 시간을 돈 받고 막 팔고, 이거는 거의 뭐 허가를 좀 취소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 근데 아닌가? 그러면 다 취소해야 돼. 그럼 뭐 다 TV, 취소해야죠, 라디오, 이게 사실이면은. TV 라디오 다 취소를 해야 돼. 네. 네.
아유 정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자 우리 저 김장환 목사님 아마 치를 떨 겁니다. 김영준에 대해서. 네. 오늘 또 얘기가 나왔다가 또 보고가 들어가겠죠. 이미 보도 다 했어. 네, 보도 다 했고 아마 치를 떨 겁니다. 음. 야 뒤끝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21년째 뒤끝입니다. 이게. 네. 아마 이 기네스북에 가장 뒤끝이 긴 사람 해가지고 내 이름을 좀 올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불만 있으면 때리십시오 그냥. 아 그래요. 앞으로 불만 있으면 내가 때리겠습니다. 네. 예, 말로 하겠습니다. 때리고 끝내시죠. 말로 하지 않고. 예,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예를 들어 삼성이 말이죠. MBC한테 가서 야 우리 저 회장님 좀 한번 좀 띄워주자 해가지고 한 20분 돈 주고 사서 삼성에서 영상 인력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에서 프로그램 잘 만들어가지고 RT 정확하게 맞춰서 야 한번 틀자 돈을 줘서 그럼 틀 수 있는 겁니까? 큰일 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난리 나죠, 이게 말이 난리 안 되는 거죠. 네. 복음 전파라는 미명 아래 이런 식으로 원칙도 양심도 정도도 상실한 종교 방송 행태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정한 목사가 너무 오래 살았다는 레데어님 말씀. 레데어님 10만 원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10만 원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비밀로 하겠습니다.